지금으로부터 1800여 년 전 중국 대륙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나라가 쇠퇴하고 제후들이 각지에서 봉기하면서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쟁의 시대, 바로 삼국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강대한 군대들의 충돌이 아니라 지략과 책략을 겨루는 지성들의 무대였습니다. 조조는 과연 간웅일까요? 아니면 천재 전략가였을까요? 유비는 진정한 명군이었을까요? 아니면 기회를 노리는 교묘한 인물이었을까요? 제갈량은 패배를 모르는 전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비극적인 단명천지였을까요? 적벽대전, 관도대전, 이릉대전 등 굵직한 전투와 수많은 계책들이 역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이 격동의 시대에서 진정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이번 영상에서 삼국지의 모든 지혜와 이야기를 함께 풀어봅시다.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삼국의 지혜. 황건적의 봉기. 서기 184년 2세기 말 후한 왕조는 이미 몰락의 길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영제는 술과 향락에 빠져 국정을 외면했고 환관들은 권력을 농단하며 관리들은 부정부패로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자연재해와 흉년, 전염병까지 겹치자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고 불만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장각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대현양사라 칭하며 태평도라는 종교를 세우고 부적과 기도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또 하늘은 이미 한나라를 버렸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 외치며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가난과 억압에 시달리던 수십만 백성은 그의 호소에 응답해 머리에 노란 두건을 두르고 봉기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이렇습니다. 푸른 하늘은 이미 죽고 노란 하늘이 일어나리라. 갑자년 천하에 큰 복이 오리라. 황건적의 기세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영주, 유주, 청주, 기주까지 들불처럼 번지자 후한 조정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황제는 급히 장수들을 소집해 황보숭, 주준, 여식 등을 파견하고 지방에서도 병사를 모아 진압에 나섰습니다. 바로 이 전쟁 속에서 훗날 삼국시대를 흔들 인물들이 처음 역사 무대에 등장합니다. 탁군의 하급관리였던 유비, 그리고 그의 의형제 관우와 장비가 황건적 토벌에서 첫 공을 세웠고 또한 영리하면서도 야심 가득한 조조 역시 이때 군사적 재능을 드러낼 기회를 잡았습니다. 황건적은 수는 많았지만 무기와 조직이 허술했습니다. 지도자 장각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동생 장보와 장량이 투쟁을 이어갔으나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많은 전투 끝에 관군은 황건적을 진압했고 장보와 장량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산속으로 숨어들어 지방 군벌로 성장하거나 다른 세력에 합류했습니다. 비록 봉기는 실패했지만 황건적의 난은 후한 왕조의 기반을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조정은 더 이상 천하를 온전히 다스릴 힘을 잃었고 곧이어 삼국시대라는 대혼란의 막이 열리게 됩니다. 동탁의 전횡 서기 189년부터 192년까지 황건적의 난이 진압된 뒤 후한 왕조는 잠시 안정을 찾는 듯 보였지만 그것은 더 큰 폭풍 후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서기 189년 영제가 세상을 떠나고 어린 황제가 즉위하자 조정은 곧바로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황후하 씨는 친동생 하진을 앞세워 권력을 장악하려 했고 하진은 환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국경의 장수 동탁을 불러들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동탁이 도착하기도 전에 하진은 환관들에게 암살당했고 분노한 군사들이 궁궐에 난입해 환관들을 모조리 죽이며 궁정은 피바다로 변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 동탁은 군대를 이끌고 낙양에 들어와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동탁은 무력과 잔혹함으로 황제를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그는 소년 황제를 폐위시키고 동생 유협을 새 황제로 세웠으나 실상은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스스로 승상에 오른 동탁은 재물을 약탈하고 충신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반대 세력은 가차없이 짓밟았습니다. 또한 용맹하나 포악한 장수 여포를 양아들로 삼아 총애하며 권세를 더욱 굳혔습니다. 나아가 그는 수도를 낙양에서 장안으로 강제로 옮기고 떠나기 전에는 낙양을 불태워 재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의 폭정은 온 천하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190년 명문가 출신 원소가 중심이 되어 18로 제후가 연합군을 결성, 동탁을 토벌하려 나섰습니다. 이때 아직 힘이 부족했던 조조도 연합군에 합류해 폭군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후 연합은 시작부터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원소와 원술이 주도권을 다투었고 각 제후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며 적극적으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조조만이 전력을 다해 공격했으나 실패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탁은 연합군의 포위 속에서도 장안을 지켜내며 여전히 공포정치로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동탁의 몰락은 밖에서가 아니라 바로 곁에서 다가왔습니다. 그의 최측근 여포와의 갈등이 비극을 불러온 것입니다. 192년 명신왕유는 미모의 여인 초선을 이용해 두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했습니다. 초선에게 빠져든 여포는 아버지와 같은 동탁에 대한 의심과 질투로 가득 차 결국 반역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동탁이 조정에 들어서자 여포는 창을 들고 그를 찔러버렸습니다. 권세를 휘두르던 동탁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잔혹한 3년의 폭정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곧 평화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여포는 동탁을 쓰러뜨렸으나 정세를 장악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장안은 여전히 혼란에 휩싸였고 각 세력은 끝없는 권력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천하를 차지하기 위한 진짜 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동탁 사후의 혼란. 서기 192년부터 199년까지 동탁이 죽은 뒤에도 천하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죽인 장본인 여포는 잠시 장안을 차지했지만 권세를 지탱할 지략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곧 끝없는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몰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한편 북방에서는 원소가 세력을 확장하며 강자로 떠올랐고 조조는 점차 중원을 통일하려는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장안에서는 여포가 동탁을 제거한 뒤에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동탁의 옛 부하였던 이각과 곽사가 반격에 나서 그를 몰아냈습니다. 여포는 떠돌이 신세가 되어 원수를 의지했지만 버림받고 원소를 찾아갔다가도 불신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서주로 향했고 그곳을 지키던 유비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여포는 본색을 드러내 유비를 배신하고 서주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유비는 어쩔 수 없이 조조에게 몸을 의탁해야 했습니다. 이때 북방의 원소는 하북을 거점으로 천하 제1의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넓은 영토와 막강한 군사, 뛰어난 책사 전풍, 순심, 곽도, 그리고 장수한양, 문추까지 거느리며 명실상부한 맹주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원소는 결단력이 부족해 조조를 공격할 기회를 번번이 놓쳤습니다. 반면 조조는 작은 세력에서 시작했으나 군사와 정치 양면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헌제가 그를 불러들이자 조조는 한 왕조를 보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권력을 키웠습니다. 황제를 허창으로 옮겨 조정을 장악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인재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서주를 잃은 유비도 잠시 조조 밑에 들어갔지만 조조의 야심을 간파하고 은밀히 떠나 원소와 손을 잡았습니다. 여포는 서주를 차지했지만 고립된 처지였습니다. 원술은 등을 돌렸고 조조는 세력을 정비하자 곧바로 군을 이끌고 토벌에 나섰습니다. 무용은 천하제일이었으나 훈련되지 않은 군사들로는 조조의 전략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합의성에 갇혀 버티다 부하들의 배신으로 묶여 조조에게 넘겨졌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간 여포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조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던 유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자는 주군을 배신하기를 밥 먹듯 하는 자입니다. 두어선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조조는 망설임 없이 처형을 명했고 여포는 합의성에서 교수형을 당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무예는 하늘을 찌를 듯했지만 지략 없는 영웅의 최후는 허무했습니다. 여포의 죽음은 천하의 힘의 균형을 뒤흔드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 무대에는 두 거인만이 남았습니다. 북방의 원소 그리고 중원의 조조. 곧 다가올 관도대전. 이 한판 승부가 천하의 향방을 가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관도대전. 200년 조조와 원소의 운명을 건 대결 여포가 죽은 뒤 천하는 점점 결전의 순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북방을 제패한 원소와 한 황실을 등에 업은 조조가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지요. 군사력만 놓고 본다면 원소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청주, 유주, 기주, 병주의 4주를 장악하고 무려 11만 대군을 거느렸으며 명장 알량과 문추 그리고 지략가, 전풍과 곽도의 보좌까지 받았습니다. 반면 조조는 여포를 제거하고 막 세력을 정비한 상황이라 겨우 2만 명 남짓한 병력밖에 없었습니다. 숫자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원소는 우유부단하고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반면 조조는 과감하고 빠른 결단으로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원소는 조조가 더 커지기 전에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0년 초
남하하여 관도를 전장으로 삼고 조조를 압박합니다. 전초전에서 원소군이 우세를 보였고 알량은 그야말로 무적처럼 돌진하며 조조군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조조 진영에 몸담고 있던 관우가 붉은 적토마를 타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 알량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이어 문추마저 조조의 계략에 빠져 전사하니 원소의 기세는 크게 꺾였습니다. 9월 원소는 마지막 승부를 걸고 대군을 이끌고 관도를 총공격했습니다. 양측은 수개월 동안 치열하게 대치했지만 조조군은 지형을 활용한 철저한 방어로 버텨냈습니다. 문제는 보급이었습니다. 원소는 압도적인 병력을 믿고 군량으로서 창고에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허점을 간파한 조조는 서황과 주령에게 정예병을 맡겨 기습을 감행했고 단 하룻밤 만에 오소의 군량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다음 날 군량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원소군은 순식간에 사기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원소는 후퇴를 명령할 수밖에 없었고 조조는 곧바로 추격하여 대군을 괴멸시켰습니다. 이 승리로 조조는 중원의 패자로 떠올랐고 원소의 몰락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3년 뒤 원소가 병사하자 그의 두 아들 원담과 원상이 권력을 두고 다투면서 가문은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조조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북방을 완전히 장악하며 후일 삼국시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조조가 북방을 정리하는 동안 강동 땅에서는 또 다른 강자가 서서히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손가의 후계자 손권이었습니다. 손권, 강동을 굳건히 세우다 200 간도대전에서 조조가 원소를 꺾고 북방을 장악하던 시기 남쪽에서는 또 다른 세력이 힘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강 동쪽 강동 지역을 근거지로 한 손씨 가문이었습니다. 이 가문은 원래 손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손견은 난세 속에서 뛰어난 무공을 세운 장수였고 그가 닦아놓은 기반은 곧 강동 손씨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손견이 갑작스럽게 전사하자 그의 맏아들 손책이 가문을 이끌었습니다. 손책은 젊은 나이에 무력으로 강동 각지를 평정하며 세력을 넓혔고 짧은 시간에 막강한 토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200년 손책은 불의의 습격을 받아 26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가문의 운명은 이제 갓 18살이 된 동생 손권에게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손권이 과연 아버지와 형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진가를 드러냈습니다. 장수장소와 정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걸출한 책사주의와 노숙의 보좌를 받으며 손권은 서서히 강동을 안정시켜 나갔습니다. 형 손책처럼 무리하게 팽창하지 않고 내정을 다지고 민심을 얻으며 군대를 정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동시에 조조와 유비 사이에서 유연한 외교를 펼쳐 불필요한 충돌을 피했습니다. 손권의 강동은 점차 풍요롭고 안정된 땅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인재를 널리 받아들였고 여몽, 감령, 황계 같은 장수들을 중용했습니다. 특히 수군을 강화하여 장강을 장악한 것은 다른 세력과의 뚜렷한 차별점이었습니다. 조조가 기병과 보병에 강하고 유비가 의리와 유연한 전략으로 싸웠다면 손권의 강동은 수군을 중심으로 한 독보적인 전력을 자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조가 북방을 통일하자 그의 야망은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원씨 가문을 무너뜨린 뒤 조조는 대군을 모아 강동 공략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손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동이 홀로 맞설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마침내 운명의 동맹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유비와 손권의 연합, 훗날 적벽대전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유비, 제갈량을 찾다 207, 208년 조조가 북방을 통일하고 손권이 강동을 굳건히 다지던 시기에 유비는 여전히 확실한 근거지를 마련하지 못한 채 떠돌고 있었습니다. 원소에게 몸을 의탁하기도 하고 여포에게 배신당하기도 하며 잠시 조조에게 의지하기도 했지만 끝내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장판파 전투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유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뛰어난 전략가가 곁에 없이는 조조와 겨룰 수도 나라를 세울 수도 없다. 바로 그때 세상에 숨어있는 한 천재의 이름이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제갈량, 자는 공명, 세상 사람들은 그를 와룡, 즉 잠든 용이라 불렀습니다. 형주에 은거하며 천문과 지리, 병법과 정치를 두루 익히던 젊은 학자였죠. 유비는 직감했습니다. 내가 찾는 인재는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나 와룡 같은 인물이 어찌 쉽게 세상에 나서겠습니까? 유비는 몸소 용정을 찾아가 제갈량을 만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시도는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한겨울,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다시 초가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제갈량은 자리에 없었지만 유비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이 진심과 인내가 마침내 제갈량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따뜻한 아궁이 앞에 마주 앉아 제갈량은 처음으로 자신의 큰 전략을 풀어놓았습니다. 훗날 롱중대체 이라 불린 그 구상은 유비의 앞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먼저 형주를 차지해 발판을 마련하고 이어 서쪽 익주로 들어가 험준한 지세를 바탕으로 힘을 기른다. 그 다음에는 손권과 동맹을 맺어 장강을 활용하며 조조에 맞서고 마지막에는 기회를 보아 북벌을 단행해 한시를 중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비는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듯 감탄하며 무릎을 꿇고 제갈량에게 간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하던 제갈량도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장군께서 이 보잘것없는 몸을 받아주신다면 목숨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유비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와룡 제갈량이 곁에 있다는 것은 곧 하늘이 내린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천하를 뒤흔든 적벽대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세상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적벽대전 208년 천하를 바꾼 불길 208년, 북방을 완전히 제압한 조조는 2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기병과 보병 모두 정예였고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제 강동과 형주는 조조의 야망 앞에 놓인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이 위협 앞에서 유비와 손권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조조를 막을 길은 없다. 그렇게 역사적인 동맹이 성립됩니다. 제갈량이 유비를 대신해 동호로 가서 손권과 주유를 만나 훗날 천하를 뒤흔들 전쟁의 불씨를 지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호 조정은 갈라졌습니다. 노숙과 제갈량은 강경하게 조조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장소를 비롯한 신하들은 차라리 굴복하자고 권했습니다. 손권조차 흔들렸지요. 하지만 제갈량은 날카로운 논리로 조조군의 허점을 짚어냈습니다. 조조의 군사는 장거리 원정에 지쳐 있으며 북방 군대는 수전에 서툽니다. 그 순간 주유는 눈빛을 번쩍이며 결심했습니다. 손권은 분노에 찬 채 검으로 탁자를 쳐내리며 외쳤습니다. 차라리 싸우다 죽을지언정 남의 신하가 되지는 않겠다. 이로써 적벽대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정면 승부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주유와 제갈량은 화공고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남풍이 불지 않아 실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갈량은 제단을 쌓고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의 말대로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운이 동호와 유비에게 미소 지은 순간이었죠. 노장 황계는 거짓 투항을 가장해 조조에게 항복문서를 보냈습니다. 자만심에 사로잡힌 조조는 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곧 황계는 집단과 기름을 가득 실은 전선을 강 위에 띄웠습니다. 깊은 밤 불길을 머금은 화선들이 바람을 타고 조조의 수군 진영으로 돌진했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일어나자 조조의 함대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혼란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틈을 타 연합군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주유는 강 위에서 수군을 지휘했고 유비는 육지에서 공격했습니다. 조조는 패색이 짙어지자 겨우 잔군을 이끌고 북쪽으로 퇴각했습니다. 그러나 화영도에서 관우에게 길이 막혔습니다. 다만 예정을 생각한 관우는 조조를 놓아주었고 그는 겨우 허창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적벽대전은 동호와 유비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조조의 천하통일의 꿈은 불길 속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전투 이후 천하는 완전히 삼국정리 열시대로 들어갑니다. 북방은 조조, 강동은 손권, 형주와 서쪽은 유비가 차지하게 되었죠. 그러나 적벽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삼국의 경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8년부터 214년까지의 형주와 익주 전투 유비제국에 기틀을 세우다 적벽대전에서의 대승 이후 천하는 본격적으로 삼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조조는 패했지만 북방의 지배력을 굳건히 유지했고 손권은 강동을 단단히 지켰습니다. 그 사이 오랜 세월 유랑하며 발붙일 땅조차 없던 유비는 마침내 자신만의 근거지를 차지할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가 첫 번째로 노린 곳은 바로 삼국의 요충지 형주였습니다. 원래 형주는 유표의 땅이었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아들 유종은 조조의 압박을 두려워해 황급히 항복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왕실의 후손님을 자처하던 유비는 이를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갈량, 관우,
장비, 조운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형주를 되찾으려 나섰고 손권의 지원까지 받으며 조조의 세력을 몰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비는 마침내 형주를 손에 넣고 첫 번째 거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주만으로는 조조와 손권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유비가 진정한 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크고 튼튼한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두 번째로 노린 곳은 바로 익주, 오늘날의 사천 지역이었습니다. 땅이 넓고 풍요로우며 천엄의 요새로 불리는 곳이었죠. 당시 익주는 유장이라는 인물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는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부족한 군주였습니다. 유비는 같은 유씨 종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익주에 들어갔고 처음에는 성대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군권을 장악하고 민심을 얻으면서 유장은 점점 불안을 느끼고 결국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양측의 전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익주를 둘러싼 싸움은 무려 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초반에 유비는 군세가 적고 지형도 익숙하지 않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과 법정의 지략 그리고 유장이 백성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 맞물리면서 전세는 서서히 유비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214년 오랜 포위 끝에 유장은 항복을 선언했고 유비는 익주 전체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유비는 방랑자가 아니라 진정한 영토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무역의 관문인 형주와 군량과 병력을 충당할 수 있는 비옥한 익주를 손에 넣으며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북방의 조조조차 더 이상 쉽게 유비를 얕볼 수 없게 되었고 손권 또한 점점 그 힘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고 그 첫 번째 불씨는 다시 형주에서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훗날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관우가 서 있었습니다. 219년 형주를 둘러싼 전투 관우의 최후 익주를 손에 넣은 뒤 유비는 조조와 손권에 맞설 만한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곧 뚜렷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바로 형주였습니다. 촉, 위, 오 삼국의 경계에 자리한 이 땅은 전략적 요충지였고 유비는 익주를 다스리느라 바쁜 탓에 형주의 모든 권한을 결의 형제인 관우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관우는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219년 조조는 한중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우는 형주에서 북진하여 번성을 공격했죠. 관우의 위세는 무시무시했습니다. 조조의 장수 조인이 패하고 명장 우금까지 사로잡히는 등 위군의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특히 큰 비로 강물이 범람하자 관우는 이를 이용해 위군 진영을 수몰시키며 조조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당시 조조는 도성을 옮길까 고민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승리가 관우의 몰락을 불러왔습니다. 세력이 커질수록 그는 점점 오만해졌고 손권의 혼인 제안조차 거절하며 오나라를 업신여겼습니다. 사신을 모욕하기까지 하자 손권은 깊은 분노를 품게 됩니다. 이 틈을 노린 조조는 정면 대결 대신 오나라와 비밀리에 손을 잡고 관우를 제거할 음모를 꾸밉니다. 손권은 명장 여몽에게 형주 공략을 맡겼습니다. 여몽은 병든 척, 은퇴하는 척 연기하며 무명에 가까운 젊은 장수 육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관우는 이를 가볍게 여겼고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북진한 순간 여몽은 수군을 이끌고 장강을 기습도하해 형주를 단숨에 점령합니다. 관우가 뒤돌아봤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형주는 무너지고 그는 위군과 오군 사이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관우는 아들 관평과 함께 서쪽으로 도주했으나 마성에서 오군의 매복에 걸려 포로가 됩니다. 손권은 처음엔 명성을 고려해 그를 회유하려 했지만 관우는 끝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들과 함께 처형당했고 잘린 머리는 조조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조조조차 관우의 머리를 보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전해집니다.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계와 위세가 혼령으로 남아 보복할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관우의 죽음은 단순한 한 장수의 최후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촉한의 중심을 뒤흔든 비극이자 삼국의 균형을 바꾼 대사건이었습니다. 형주는 오나라의 손에 들어갔고 유비는 평생의 의형제를 잃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그는 반드시 복수하겠다 맹세하며 촉한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221년, 223년 유비의 복수와 일흥 대패 형제의 원한이 부른 비극 관우의 죽음은 촉한에게 있어 단순한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상처이자 꺼지지 않는 불길 같은 원한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결의 형제가 손권의 손에 쓰러졌다는 사실은
유비를 집어삼켰습니다. 제갈량과 신하들이 아무리 만류해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위한 복수, 그것이 유비의 전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221년 유비는 마침내 황제로 즉위하며 촉한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뒤 그는 익주와 한중의 병력 7만을 이끌고 동호 정벌에 나섰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권력이나 이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형제의 원수를 갚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형제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손권은 화친을 청하며 여러 차례 사자를 보냈으나 유비는 서신을 갈기갈기 찢으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오나라를 쓸어버려 관원장의 원혼을 달래리라. 처음에 촉군은 강을 건너 오나라의 여러 성을 차례로 함락했습니다. 관우를 무너뜨린 공신여몽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오군은 큰 장수를 잃었습니다. 유비는 더욱 기세등등하여 군을 몰아 이릉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손권은 점지만 비범한 장수 육손에게 전권을 맡깁니다. 육손은 처음부터 정면 승부를 피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유비는 오군이 두려워 숨는다고 여겨 깊은 살림 속에 장기간 주둔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육손은 기다렸다는 듯 화공을 명했습니다. 한밤중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아 촉군 진영을 집어삼켰습니다. 수만의 군사가 불길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몰살당했고 황충과 부동 같은 명장들도 전사했습니다. 유비는 모든 것을 잃은 채 간신히 도망쳐 백제성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쓰라린 패배와 함께 병에 걸려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유비는 제갈량과 조은을 불러 어린아들 유선을 부탁합니다. 내 아들이 장차 나라를 이끌 수 있다면 부디 도와주고 만약 무능하다면 그대가 대신하라. 그 말은 유비의 마지막 믿음이자 동시에 나라의 운명을 제갈량에게 맡기는 유언이었습니다. 223년 유비는 백제성에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떠돌이로 시작해 황제에 올랐던 그는 결국 복수심 때문에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촉한은 제갈량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라 촉한이 과연 조위와 동호라는 거대한 적들을 상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갈량은 어떤 길을 선택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위나라의 공식 건국 220년 조조의 죽음과 조비의 한나라 멸망 촉한과 오나라가 형제의 원한으로 치열하게 맞붙던 그 시기, 북방에서는 조조가 여전히 권력을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하고 세력을 제압하며 한나라 황실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헌재를 받들고 있었지만 실제로 황제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죠. 219년 유비가 관우의 복수를 준비하던 때 조조는 직접 한중으로 출정해 촉군과 맞붙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위나라 명장 하후연이 황충에게 목숨을 잃으면서 조조는 군을 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큰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조조는 북방의 절대 강자로서 입지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 220년 오랜 전쟁과 국정 운영으로 지친 조조는 결국 병세가 악화되어 임종을 맞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 권력을 장남 조비에게 물려주었고 곧 숨을 거두며 한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조조라는 이름은 끝내 가농젠쇼이라는 상징과 함께 중국 역사 속에 깊이 각인되었죠. 조조가 세상을 떠나자 조비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살아있을 때는 한나라 황실의 이름만은 유지했지만 조비는 단호했습니다. 즉위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헌제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400년 넘게 이어진 한나라 왕조를 공식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이로써 위나라가 새롭게 탄생한 것입니다. 마지막 황제 헌제는 평생 유폐된 삶을 살다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대제국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한나라의 멸망은 유비에게 치명적인 의미였습니다. 그가 꿈꾸던 한실, 부흥은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는 이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제갈량은 냉정히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촉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과 새로운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곧 촉한 역시 스스로 황제를 세우며 위나라에 맞설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촉나라가 거대한 위나라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그 불확실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촉한의 공식 건국 221년 제갈량이 대권을 잡다 한나라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조비가 황위를 강제로 빼앗아 위나라를 세우면서 400여 년 동안 이어진 유씨 왕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천하는 이미 새 시대를 받아들인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쪽 깊은 익주 땅에서는 단 한 사람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유비였습니다. 평생을
한나라의 충신이라 자처해온 그는 조씨 가문이 제국을 차지하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멸망 1년 뒤 새로운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촉한이었습니다. 221년 유비는 성도에서 황제로 즉위 위해 연호를 장무라하고 정식으로 촉한을 건국했습니다. 비록 영토는 서쪽의 한 구석에 불과했지만 그는 자신이야말로 한나라의 정통을 잇는 황제라 선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조상에게 바치는 맹세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제갈량을 승상으로 임명하고 관평을 대장군으로 세우며 국력을 다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즉위하자마자 유비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몰두할 수 없었습니다. 관우를 잃은 아픔이 여전히 마음속을 태우고 있었고 그 분노는 오나라에 대한 복수로 이어졌습니다. 제갈량이 아무리 만류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유비는 결국 전군을 동원해 손권을 치겠다고 나섰고 이는 곧 이릉대전의 서막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유비는 육손에게 철저히 패배했고 촉한의 군대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는 간신히 백제성으로 도망쳐 목숨을 부지했지만 이미 몸과 마음은 지쳐 있었습니다. 성도에 남아있던 제갈량은 그 소식을 듣고도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제 촉한의 운명은 완전히 그의 어깨 위에 놓인 셈이었죠. 223년 유비는 결국 백제성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어린 아들 유선을 후계자로 세우면서 제갈량에게 충격적인 말을 남깁니다. 내 아들이 나라를 감당할 만하다면 부디 도와주시오. 하지만 만약 무능하다면 그대가 대신해도 좋소. 이 말은 충성스러운 신하에 대한 믿음이자 동시에 아들에 대한 뼈아픈 체념이었습니다. 유비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유선은 제국을 이끌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결국 촉한의 운명은 전적으로 제갈량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갈량은 명실상부한 촉한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비가 떠난 지금 그에게 남겨진 단 하나의 사명은 바로 북벌 뒤위나라를 무너뜨리고 한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남은 생의 전부를 걸고 위대한 원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나라의 공식 건국 229년 손권의 즉위와 삼국의 완성 유비가 세상을 떠나고 제갈량이 촉한의 정권을 장악하던 시기 강동의 손권은 여전히 세력을 다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릉대전에서 촉과 맞서 싸운 적도 있었지만 유비가 죽자 손권은 곧바로 정치적 노선을 바꿔 위나라와 촉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초창기 삼국시대 동안 그는 표면적으로는 조위를 섬기는 듯 했지만 동시에 촉한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며 노련하게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전략이었을 뿐 강동의 손씨 가문이 영원히 머리를 숙일 수는 없었습니다. 229년 수년간 위나라의 신하 역할을 하던 손권은 마침내 건강해서 황제로 즉위하며 오나라의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삼국시대가 본격적으로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분수령이었습니다. 북쪽에는 위, 서쪽에는 촉, 그리고 남동쪽에는 오가 자리 잡으면서 조조가 꿈꾸던 천하통일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고 대신 세 나라의 치열한 대립구도가 굳어졌습니다. 즉위 후 손권은 더욱 적극적으로 영토 확장에 나섰습니다. 남쪽으로는 교주 일대의 부족들을 정벌하며 새로운 땅을 손에 넣었고 수군을 강화하여 장강을 장악하는 강력한 수상국가로 오나라를 성장시켰습니다. 이로써 오나라는 언제든지 다른 세력과 맞붙을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되었죠. 하지만 황제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호 내부에서도 권력 다툼과 파벌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손권과 함께 초창기를 이끌었던 원로 대신들은 점차 밀려나고 새로운 인물들이 부상하면서 조정은 불안정해졌습니다. 게다가 위와 촉은 여전히 오나라의 존재를 위협하는 강력한 적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렇게 삼국의 정세는 겉으로는 안정된 듯 보이지만 그 속은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대규모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첫 번째 움직임을 보인 이는 바로 제갈량이었습니다. 조조가 죽고 위나라가 혼란을 수습하는 사이 제갈량은 유비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며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북벌. 한나라 부흥의 꿈을 이루기 위해 촉한의 군세를 이끌고 중원으로 향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긴 여정은 제갈량의 남은 생애를 모두 바쳐 이어지게 됩니다. 제갈량의 북벌 227, 234 와룡의 마지막 도전 유비가 세상을 떠난 후 제갈량은 촉한의 유일한 기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 있던 후주 유선은
어리숙하고 결단력이 부족한 군주였지요. 그럼에도 제갈량은 나라를 지탱하고 유비가 남긴 뜻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험준한 익주 땅에만 의지하여 수비만 해선 족하니 영원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나라의 땅은 좁고 인구와 자원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촉한이 존속하려면 반드시 중원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한 가지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북벌이었습니다. 서기 227년 그는 출정을 앞두고 후주에게 올린 출사표에서 나라와 백성을 향한 충성과 결의를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한중으로 진군하며 장장 10년에 걸친 전쟁을 시작하지요. 제갈량은 위나라의 막강한 병력과 물자를 정면으로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구전, 즉 소모전을 택했습니다. 보급로를 차단하고 소규모 전투를 이어가며 상대를 서서히 약화시키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앞길에는 강적 사마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격보다 수비에 능하고 무엇보다 인내심이 강한 전략가였죠. 북벌 과정에서 제갈량은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위나라의 장수들을 꺾고 성을 빼앗았으며 기묘한 계책들을 활용했습니다. 특히 기산 전투에서는 거의 위군을 전멸시킬 뻔했지만 신중한 사마이의 방어를 끝내 뚫지는 못했습니다. 촉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군량은 줄고 병사들은 지쳐갔습니다. 아무리 제갈량이 뛰어나도 이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북벌은 점점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갈량은 끝내 병약해졌고 군량 또한 고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연장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천등의 기원을 올렸지만 운명은 그를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34년 오장원에 머물던 제갈량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죽음 직전까지도 그는 장수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숨기게 하고 나무 인형을 만들어 마치 살아있는 듯 위군을 속였습니다. 이를 본 사마이는 여전히 제갈량이 건재하다 믿고 퇴각하였고 그 틈에 촉구는 무사히 철수할 수 있었죠. 제갈량의 죽음은 한 왕조를 다시 일으키려던 꿈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이후 촉하는 더 이상 위나라에 맞설 수 있는 지도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마의 가문은 점차 힘을 키워가며 삼국시대는 마침내 종원을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5위의 권력 다툼과 내부 붕괴 234 사마의 천하를 장악하다.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뒤 삼국의 균형은 서서히 무너져갔습니다. 촉한에서는 강유가 북벌을 이어가려 했지만 공명의 그늘을 뛰어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동호에서는 손권이 노쇠하면서 궁정 내부가 흔들리고 권력을 둘러싼 파벌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격변은 위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권세가 바로 사마씨 가문이 권력을 움켜쥐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마이는 오랜 세월 제갈량과 맞서며 명성을 쌓았고 마침내 조정의 실권을 틀어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겉으로는 충성을 내세우며 인내심 있게 때를 기다리던 그는 249년 조상 일파가 방심한 틈을 타 번개처럼 정변을 일으켜 낙양을 장악했습니다. 조상은 처형당하고 위나라의 권력은 완전히 사마씨의 손아귀로 들어갔지요. 이후 사마이의 아들 사마소와 사마조는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며 한층 대담한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촉을 멸망시키고 동호마저 삼켜 천하를 통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동호는 손권이 죽은 뒤 어린 손량이 즉위했지만 정치적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조정은 대신들의 권력 다툼으로 분열되었고 그 틈을 타 위나라의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한편 촉한에서는 강유가 끝까지 저항했으나 국력이 바닥나고 군심마저 흩어져 갔습니다. 결국 263년 사마조는 촉한을 멸망시키기 위한 대규모 공세를 개시합니다.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전략으로 이루어진 이 전쟁은 유비가 세운 왕조의 몰락을 불러왔습니다. 이는 동시에 사마씨 가문이 천하를 차지하기 위한 마지막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촉한의 멸망 263년 한 왕조의 마지막 그림자 수십 년간 국력이 쇠퇴한 촉한은 더 이상 사마소 차마이의 아들의 대공세를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위나라는 점점 강성해지고 동호는 권력 다툼으로 혼란스러웠지만 익주에 머무르던 유선은 향락에 빠져 나라의 앞날을 외면했습니다. 마지막 충신 강유가 군사를 일으켜 버티려 했으나 혼자만의 힘으로 국군을 되살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263년 사마소는 촉한을 멸망시키기 위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위군은 세 갈래로 진군했지요.
등에는 험준한 산맥을 넘어 우회했고 종에는 정면에서 압박했으며 제갈서가 후방을 맡아 지원했습니다. 강유는 익주의 지형을 활용해 시간을 벌고자 했지만 등해가 기적적으로 은평산을 넘어 촉의 심장부인 성도 앞에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어본 적 없는 유선은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성도의 조정은 이미 싸울 의지를 잃었고 대신들은 피를 막기 위해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결국 유선은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항복 문서를 올리며 촉한의 운명을 스스로 마감시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강유는 절망했습니다. 평생 충성을 바쳤던 왕조가 스스로의 손으로 적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종회의 야심을 이용해 반기를 꾀했으나 위군 내부 반란은 시작되기도 전에 무너졌습니다. 종회는 부하에게 살해당했고 강유 역시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유비가 한실 부흥을 꿈꾸며 세운 촉한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유선과 황족은 낙양으로 끌려가 남은 생을 유폐된 신세로 보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마소가 연회를 열어 촉한 시절을 떠올리게 하자 유선은 태연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즐거움에 익숙해져 예실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는 촉한의 마지막 군주가 지닌 무능과 나약함을 상징하는 대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삼국의 판도는 오와 위 두 나라만이 남게 되었고 사마씨 가문은 천하 통일을 향한 마지막 수순을 밟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나라의 멸망 280년 사마염이 중원을 통일하다 촉한이 사라진 뒤 사마씨 가문은 위나라의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사마소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통일을 위해선 강동의 오나라까지 무너뜨려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대업을 완수하기도 전에 사마소가 세상을 떠나며 마지막 과업은 아들 사마염에게 넘겨졌습니다. 265년 사마염은 조한으로부터 황위를 강제로 받아내고 위나라를 끝내며 새 왕조인 진을 세웠습니다. 이제 남은 적수는 단 하나, 강동을 지배하는 오나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의 상황은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손권이 죽은 뒤 어린 황제들의 잇따른 실각과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264년 즉위한 손원은 나라를 바로잡기는커녕 술과 향락에 빠져 충신을 잔혹하게 죽이며 국력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은 사마염은 279년 6갈래의 대군을 일으켜 오나라를 향한 최후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군세는 압도적이었고 이미 부패한 오군은 더 이상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성들이 연이어 함락되고 백성들조차 더 이상 조정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80년 진군이 건강에 이르자 손원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끝내 항복을 택했고 손권이 세운 오나라는 50여 년의 역사를 남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거의 한 세기 동안 이어진 혼란의 시대, 삼국은 완전히 막을 내리고 중원은 진 왕조 아래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비록 시대는 끝났지만 관우와 제갈량, 여포와 조조, 손권과 같은 영웅들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불멸의 전설이 된 것입니다.